그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여편네 같으니 감히 네가 태경이 일에 참견을 해? 소파에 앉은 내 남편 태경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파묻혀 있었다. 그에게는 자기 어머니의 잔인한 폭언을 말릴 의지가 조금도 없어 보였다.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거나 분노로 떨며 말대꾸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차분히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꼈다. 태경 역시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무시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심하고 멍청한 전업주부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태경도 시어머니도 8년 후 오늘 나의 침묵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불과 며칠 전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4년이 된 부부였다. 어느 날 오후 세탁소에 맡길 태경의 정장 재킷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낯선 사진 한 장이 안주머니에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태경의 얼굴이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회사 비서인 백지연이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마도 주말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찍은 사진인 듯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행복한 가족의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몸에서 피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최근 들어 태경은 휴일 특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집에 거의 붙어 있지 않았다. 내가 이제 제약회사 임원으로 승진도 했고 이번 프로젝트가 한창 중요한 시기라. 그래, 정말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믿고 홀로 이 집을 지켰다. 전직 간호사로서 나는 그 누구보다 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진정으로 보살피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그 관계에서 태어난 두 아이였다. 그날 밤 나는 태경이 돌아오면 그 사진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분노에 찻다져 묻고 눈물을 흘리며 해명을 요구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태경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이번 달부터 당신 생활비를 반으로 줄일 거야. 그는 재킷을 벗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삭감됐어. 당신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거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가 다니는 제약회사가 사실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의 눈에 나는 더 이상 인격체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집안일을 처리하는 실용적인 도구로만 여길 뿐이었다. 그 시선을 느낀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시어머니 최 여사에게 나는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다. 요새 태경 씨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처음에 했던 그 폭언을 쏟아냈다. 남자들은 바깥일이 많은 법이야. 아내라면 입 다물고 참고 견뎌. 넌 애도 없으니 당연히 그래야지.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태경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도 그곳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세장 밖에서 홀로 철저히 속아온 것은 나뿐이었다. 이 22년의 인연 중 14년 동안 내가 바친 헌신은 대체 무슨 의미였단 말인가. 배신의 고통은 가슴을 후벼 파는 잔혹함에 압도당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면의 문을 굳게 잠갔다.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순종적인 아내 연기를 계속하면서 나는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마 당장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을 요구하고 외도 증거를 모아 위자료를 청구하며 그 여자의 평판을 박살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간녀의 신상을 캐지도 않았다. 남편을 탓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비밀스러운 행동 하나를 시작했을 뿐이다. 매년 우편으로 날아오는 태경의 연례 건강검진 결과를 아주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었다. 그의 신체 구석구석을 기록한 상세한 데이터 용지를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철해 두었다. 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있었다. 단순한 복수심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걱정이었다. 그 아이들은 괜찮을까? 사진 속의 무고한 두 아이. 나의 그 작은 의문과 비밀리에 모은 의료 기록들. 남편의 외도를 안 내가 왜 그의 의료 기록에 집착하고 있었을까? 8년 후 이 모든 것에서 얼마나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지 태경과 그 일당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색채를 잃은 흑백 영화가 되었다. 남편 태경은 나를 철저히 동거인 취급했다. 생활비를 부당하게 깎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다. 이봐, 이 셔츠 다림질이 엉망이잖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런 건 완벽하게 해놔야 할 거 아냐. 그는 집에 오자마자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셔츠를 던졌다. 내가 말없이 그것을 주워들어도 그는 더 이상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가끔 그의 옷에서는 강하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절대 고르지 않을 낯설고 화려한 향기였다. 주말이면 그는 경기도 외곽 골프장에 간다는 핑계로 아주 일찍 차를 몰고 나갔다. 조수석 시트 각도가 항상 내 각도와 다르게 맞춰져 있다는 것도 눈치챘다. 그럼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매달리며 울지도 않았고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태경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미련한 여자라며 나를 비웃었겠지만 그들의 조롱은 내게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았다. 매년 가을이 되면 회사에서 태경의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리고 몇 주 후면 상세한 검사 결과가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다. 태경은 자신의 건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 결과 나왔네. 대충 치워둬. 그는 항상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 아무도 보지 못하게 침실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옷장 맨 아래 자물쇠로 잠긴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나는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새 검사 결과를 두꺼운 파일철에 끼워 넣었다. 그것은 지난 8년 동안 나 홀로 수행해온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그 파일에는 태경의 혈액 수치와 각종 장기 기능 수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전직 간호사였다. 그 숫자들의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주목한 것은 단순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징후를 찾고 있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매일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다. 차가운 11월에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나는 홀로 서울 도심의 대형 대학병원을 찾았다. 소독약 냄새가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나는 차분히 내 차례를 기다렸다.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스피커로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백발의 자상한 의사가 진료기록부에서 눈을 들었다.
내과 과장 한성민 교수였다. 지난 8년 동안 한 교수는 나의 유일한 상담자였다. 내가 자리에 앉아 한 교수는 아주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희연 씨, 남편분 검사 결과를 또 가져오셨군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그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최신 데이터를 한 교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 교수는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희연 씨, 의사로서 당신의 상황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한 교수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답답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경이 나를 배신했고 다른 가족을 꾸렸으며 내가 이 사실을 8년 동안 인내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의 아내라면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격노하는 것이 정상이다. 증거를 모아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며 상간녀를 파멸시켰을 것이다. 초기에 한 교수는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려고까지 했지만 나는 번번이 거절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교수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진료실에서 셀 수 없이 반복했던 말이었다. 내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교수님,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내 말을 들은 한 교수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 아이들은 태경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였다.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내 행복을 앗아간 증오스러운 존재의 자식들이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내 삶보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더 걱정되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다. 한 교수가 펜을 꽉 쥐며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희연 씨는 너무 착합니다. 그 아이들은 희연 씨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신당한 당신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의사의 말은 100번 옳았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가 혼외자들의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8년 전 바로 이 병원에서 나 홀로 태경의 몸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태경 본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으로 가버렸고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 혼자 짊어져야 했던 잔인한 진실이었다. 태경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 나는 여러 번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내가 과장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나중으로 미뤘고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태경은 나의 깊은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이사님, 오늘 오후 회의 자료 여기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 고마워 지연아. 큰 도움이 되네. 다른 직원들이 태경의 집무실에서 나가고 단둘이 남자 비서 백지연이 교태롭게 웃었다. 태경 씨, 아이들이 이번 휴가 때 에버랜드에 또 가고 싶대요. 아, 그래. 요새 프로젝트도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데려가자. 태경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상간녀와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에게 있어 젊고 예쁜 지연과 두 아이는 진짜 가족이었다. 아내인 나는 그저 불평 한마디 없이 요리와 청소를 해주는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다. 태경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본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내버려둬. 원래 멍청하고 둔해서 아무 생각 없는 여자니까.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우아한 커피 타임을 즐겼다.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게는 애인이 있다. 예쁜 아이들도 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없다. 태경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내가 지난 8년 동안 견뎌온 두려움과 절망의 거대한 크기를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계절이 바뀌어 운명의 8년째 가을이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태경의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왔다. 하지만 올해의 서류 봉투 안에는 예년과 다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신인 태경 귀하, 조속히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담당의 내과 과장 한성민 교수. 그 붉은 직인을 보는 순간 체온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경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카운트다운이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시작된 것이다. 이 빌어먹을 종이 쪼가리는 대체 뭐야? 빨간 도장까지 찍어서 유난을 떨기는. 저녁 식사 중 태경이 신경질적으로 식탁 위에 종이를 던졌다. 오늘 오후에 막 도착한 대학병원의 정밀검사 소환장이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강력히 권고라는 단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불길하게 반짝였다. 기껏해야 병원이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난 매일 헬스클럽에 가고 아주 건강해. 태경은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당신이 또 그 의사놈이랑 뒤에서 쑥덕거린 거 아냐?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된다는 이하는 헛소리를 지어내서 말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직접 이런 서신이 날아올 정도면 뭔가 안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입 닥쳐. 태경이 식탁을 내리치며 내 말을 끊었다. 유리잔에 물이 쏟아져 차가운 물방울이 내 손목에 튀었다. 다음 주에는 새 프로젝트 론칭 때문에 눈코뜰 새 없이 바빠. 난 매일 시간이 남아도는 당신 같은 전업주부가 아니라고. 그런 멍청한 검사에 허비할 시간 단 1초도 없어. 하필 그 순간 현관문을 여는 스페어 키 소리가 들렸다.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늘 그렇듯 저녁 남은 반찬을 챙겨가려고 온 것이었다. 거실의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한 시어머니의 시선은 곧바로 식탁 위의 붉은 종이에 꽂혔다. 어머나, 태경이한테 정밀 검사 통지서가 날아왔네. 아이고, 희연아. 네가 매일 영양가 없는 밥만 해다 바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나를 비꼬며 비웃고는 유난을 떨며 태경의 등을 쓰다듬었다. 잘 들어라, 희연아. 태경이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 귀한 장남이야. 제 배 아파서 자식 하나 못 낳는 너랑은 몸값이 다르단 말이다. 태경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어떻게 책임질래? 가볍게 내뱉은 그 말들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가장 쉬운 무기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향해 얼마나 날카롭고 잔인하게 돌아갈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말이 맞아. 그가 거들었다. 태경은 나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여자가 내 걱정하는 꼴은 못 참아. 이 종이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어. 그 말을 남기고 태경은 침실로 휙 들어가 버렸다. 시어머니 역시 아이고 분위기 참 더럽네 하며 과장되게 한숨을 쉬고는 반찬을 통에 쓸어 담아 나가버렸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종이를 묵묵히 주워들었다. 태경은 나를 건강도 못 챙기는 무능한 여자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전직 간호사였다. 누구보다 의학 지식이 풍부했고 그 사실들을 가장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태경의 말대로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신장과 간 기능도 양호했다. 외모도 젊고 활력이 넘쳤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그토록 맹신했다. 하지만
한 교수가 보낸 이 정밀 검사 소환장의 진짜 의미는 흔한 생활 습관병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지난 8년 동안 태경의 몸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어떤 사실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8년 전 바쁘다는 핑계로 태경이 도망쳤을 때 나 홀로 들어야 했던 그 잔인한 진실 말이다. 다음 날 사무실, 태경과 그의 상간녀 지연은 회사 탕비실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태경 씨, 어제 사모님이랑 싸우셨다면서요? 병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귀찮게 굴어서 입 다물게 했지. 지연은 동경하는 눈빛으로 태경을 바라보며 그의 팔을 살짝 쓰다듬었다. 사모님도 참 유난이시네요. 이렇게 건강하신데. 그래도 태경 씨가 정말 아프면 제가 평생 곁에서 간호할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태경의 얼굴에 커다란 미소가 번졌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아, 참, 다음 주 금요일엔 시간이 좀 날 것 같아. 그 귀찮은 의사놈한테 가서 다신 그런 쓰레기 같은 편지 보내지 말라고 호통 좀 치고 오려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 먹자. 정말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태경은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려 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심한 남자의 아내. 그는 한 교수의 진료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시각집에서 나는 낡은 달력 하나를 넘기고 있었다. 8년 전 어느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절망을 껴안고 눈물을 감추어 왔던가. 태경은 나를 어리석고 무지한 아내라고 여겼다. 속은 걸 알면서도 복수조차 포기한 무력한 여자라고. 하지만 그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비난하지도 이혼을 요구하지도 상간녀에게 연락하지도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푼돈의 위자료 따위로 해결될 시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다. 8년 전 한 교수가 건네준 전문기관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두툼한 안내서였고 그 안에는 한 교수의 필적이 남긴 메모가 있었다.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함. 나는 손끝으로 그 글귀를 덧그렸다. 다음 세대. 내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것은 이 끔찍한 사실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피해를 입는 것은 태경이 상간녀와 만들어내어 지금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두 아이였다. 태경이 제 발로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나는 차분히 안내서를 서랍에 넣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다. 전쟁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태경이 스스로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되었다. 금요일 아침 태경은 거울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오늘 반차를 내고 그 의사에게 호통을 치러 병원에 갈 참이었다. 그 후에는 지연과 아이들을 만나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다. 아침부터 그의 기분은 유난히 들떠 있었다. 이봐, 이 재킷 왜 이렇게 구겨졌어? 태경은 옷장에서 꺼낸 재킷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죄송합니다. 당장 다른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됐어. 아침부터 기분 다 망쳤네. 그는 혀를 차며 나를 차갑게 노려봤다. 전업주부라면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여자 같으니 애도 못 낳고 가진 것도 없고 내 등에 빨대 꽂고 기생하는 텅 빈 껍데기 주제에 잔인한 말들이 태경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칼날 같은 그 말들은 가차 없이 나를 향했다.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이혼 안 하는 줄 알아? 가정부 쓰는 돈이
더 비싸게 먹히니까. 넌 그냥 내 인생의 편리한 식모일 뿐이야. 내 주제를 파악하고 입이나 다물어. 그의 말은 진정 나의 모든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평소 같았다면 가슴이 찢어지고 펑펑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바닥에 떨어진 재킷을 주워들고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반항 없는 내 태도를 보자 태경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이제야 주제 파악을 좀 하네. 오늘 낮에 그 돌팔이 의사놈 만나러 갈 거야. 다신 그딴 쓰레기 같은 편지 보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둘 테다. 그리고 네가 쓸데없는 소리 짓거린 것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태경은 현관문을 쾅 닫으며 거칠게 나갔다. 고요한 거실에는 나 홀로 남았다. 바닥에 먼지를 주우며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애 하나 못 낳는 텅 빈 껍데기. 태경의 말이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다. 그는 자신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완벽한 인간이자 애인과 아이들로 구체화된 진짜 가족의 가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를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벽시계의 바늘이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몇 시간 후 한 교수의 진료실에서 태경은 그 말들을 듣게 될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8년 전 내팽개쳤던 과거의 청구서를. 그 시각 태경은 책상에서 지연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오늘 점심때 병원 갔다가 바로 거기로 갈게. 응, 그 호들갑 떠는 의사한테 쓴맛을 보여줘요. 아, 나한테 맡겨. 분명 우리 귀차는 마누라가 꾸민 짓일 거야. 태경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병원에서의 승리 시나리오가 이미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의사에게 망신을 주고 아내의 얄팍한 수작을 폭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지연과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영웅 행세를 할 참이었다. 오후 2시 태경은 대학병원의 정문을 거만하게 걸어 들어갔다. 대기실 의자에 앉지도 않고 팔을 팔짱을 단단히 낀 채 벽에 기대어 섰다. 주위의 환자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난 완벽하게 건강해. 이런 병자들로 가득한 곳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마침내 스피커로 태경의 이름이 불렸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전투 태세를 갖춘 채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었다. 실례합니다, 한 교수님. 태경은 인사도 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책상 너머에서 한 교수는 차분하게 진료 기록부를 보고 있었다. 태경 씨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한 교수의 목소리는 태경의 예상과 달리 너무나 차분하고 평온했다. 그것이 태경을 더욱 짜증나게 했다. 다행은 무슨, 나같이 바쁜 사람이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겁니다. 그 빨간 편지는 대체 뭡니까? 내 아내랑 짜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이라도 뜯어내시려고요? 태경은 처음부터 한 교수를 기선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태경의 무례한 말에 화를 내지 않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태경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태경 씨, 단단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전 당신의 치료비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은 단 한 번도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험담한 적이 없습니다. 태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거짓말 마십시오. 그 여자가 날 안 미워할 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직접 대면하려고 온 겁니다. 한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태경의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손에 든 오래된 진료 기록부를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 씨, 부인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 단 한마디가 고요한 진료실을 차갑게 울렸다.
태경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네?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한 교수는 기록부에서 눈을 들어 태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차분함과 인간으로서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태경이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8년 전 당신이 검사를 받다 말고 집으로 가버린 그날 말입니다. 태경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다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8년 전 당신이 검사를 받다 말고 집으로 가버린 그날. 한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태경의 귓가에 무섭게 맴돌았다. 얼음장 같은 진료실 공기 속에서 태경의 머릿속에 완전히 묻혀있던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집에서 나는 거실에서 차가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고 앉아 있었다. 오늘은 남은 반찬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적은 명백히 나를 몰아세워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너 언제까지 이 집에 빌붙어 있을 작정이니? 내 주제를 좀 알아라. 시어머니는 값비싼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초록색 테두리가 있는 종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다. 남편의 서명란에는 이미 태경의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었다. 태경이도 이제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애도 못 낳고 매력도 없이 늙어만 가는 너 같은 여자한테 더 이상 돈 쓰기 싫다는구나. 넌 대체 뭘 믿고 버티는 거냐? 회사가 어렵다는 그 뻔한 거짓말을 진짜로 믿었니? 그렇게 순진에 빠진 머리로는 태경이 아내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의 말은 내 명치를 정통으로 찔러왔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 초록색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나의 침묵을 충격과 체념으로 해석한 시어머니는 더욱 잔인한 사실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사실 나 그 사람들 이미 만나봤다. 태경이의 진짜 가족 말이야. 그녀의 얼굴에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이름이 지연이라지. 어리고 말 잘 듣고 윗사람한테 애교도 부릴 줄 아는 싹싹한 애더라. 무엇보다 이미 태경이한테 아이를 둘이나 안겨줬잖니.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태경이를 꼭 빼닮아서 얼마나 똑똑하고 예의 바른지. 내가 그 아이들을 안아보면서 눈물까지 흘렸단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정당한 후계자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그 아이들에 비하면 넌 대체 뭐니? 20년 넘게 태경이 곁에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넌 그냥 기생충이나 다름없어. 태경이도 진짜 가족들이랑 새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단다. 네가 여기 있는 건 태경이의 행복을 방해할 뿐이야. 평소 같았다면 이쯤에서 격노하거나 펑펑 울었을 것이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혼외자가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그것을 인정하며 나를 내쫓으려 하다니. 나의 존엄성은 완전히 짓밟렸다. 아내로서의 내 자리는 흔적도 없이 빼앗겼다. 그들은 내 발로 나가게끔 정신적으로 압박하며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내가 진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을 느낀 것은 오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은 8년 전에 멈춰 있었다. 8년 전 겨울의 그날 나는 한 교수로부터 태경의 검사 결과에 관한 중요한 설명을 들었다. 단순한 생활 습관병에 관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음 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심각한 위험이었다. 그리고 직후에 나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지연과 아이들의 사진을 발견했던 것이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나는 태경에게 진실을 전하려 했다. 그의 외도를 질책하기 전에 그의 몸 상태와 사진 속 아이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생명의 위협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태경 씨, 제발 1분만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건강에 대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태경은 혀를 차며 내 말을 끊었다. 시끄러워, 피곤해. 내 그 유난 떠는 소리 들어줄 시간 없어. 태경은 나를 밀쳐냈고 다음 날 생활비를 반으로 줄여버렸다. 내가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그는 집을 나가버렸다. 휴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도움을 청한 시어머니마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남자들은 바깥일이 많은 법이야. 아내라면 참고 견뎌.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들에게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단지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나를 거부한다면 나 역시 그들의 잔인한 세상에서 내 마음을 분리해야 했다. 오직 사진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던 그 아이들의 모습만이 내 가슴에 깊은 가시처럼 밝혀 남았을 뿐이다.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희연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다 놓았다. 다음 달 초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감히 태경이 앞길을 막으려 든다면 내가 아는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널 빈털터리로 만들어줄 테다. 입고 있는 옷만 챙겨서 친정으로 꺼져.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핸드백을 낚아챘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나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이 쏙 빠진 내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 섬뜩한 것을 본 듯 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내 패배자의 한심한 허세로 치부해버렸다.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문을 닫았다. 쾅하는 닫힘 소리가 차갑게 울렸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식탁 위에 남겨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태경의 서명이 유독 잔인하게 보였다. 그들은 나를 완벽하게 구석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다. 숨겨진 재산과 법적 지식이 모두 자신들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어 천천히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벽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지금쯤 태경은 한 교수의 진료실에서 그토록 회피해온 과거와 직면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난 8년 동안 홀로 간직하고 지켜온 끔찍한 비밀. 그가 나를 몰아넣고 승리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사실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태경 자신이었다. 나는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모은 태경의 의료 기록들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한 교수의 중요한 서류 한 장도. 태경 씨,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아사 같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시계를 응시하며 파일의 질감을 느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손안에 있었어. 태경이 상상하던 완벽한 시나리오는 지금 이 순간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8년 전 검사라뇨. 무슨 소립니까? 태경은 초조함을 감추려 냉소적으로 웃었다. 전 건강합니다. 아침 조깅도 하루도 안 거르고 회사 건강검진 기본 수치도 다 정상이라고요. 과거의 자잘한 이상 따위는 벌써 다 나았을 겁니다. 귀중한 반차까지 쓰게 만들어 놓고 고작 이런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어 한 교수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하지만 한 교수는 태경의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두꺼운 기록부를 차분히 펼치고 낡은 검사 결과표 한 장을 태경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곳에는 붉은 도장으로 추적검사, 요망, 유전자 검사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유전자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유전자? 태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8년 전 당신의 혈액 검사에서 특정 마커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정밀 검사 결과 당신이 특정 유전 질환의 보인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인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려서 죽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처음 듣는 의학 용어의 태경은 잔뜩 경계했다. 아닙니다. 당신 본인에게 증상이 나타날 위험은 아주 낮으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 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오만한 태도로 돌아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깜짝 놀랐네. 내가 아플 일이 없다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부른 건지 정말 과장이 심하시네요. 이거 우리 마누라가 꾸민 짓인지 아닌지 이런 총극에 어울려줄 시간 없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승리를 완전히 확신했다. 내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내가 유난을 떨며 의사들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그 이혼 서류에 당장 서명하게 만들겠다. 그런 잔인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한 교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태경 씨,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네, 이 유전적 특성은 높은 확률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전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 세대에서 증상이 발현된다면 심각한 장기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태경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자녀, 그 단어는 지연과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환영처럼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태경은 재빨리 그 이미지를 지워버렸다. 그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필사적으로 작동했다. 잠깐, 진정해. 나한테는 아이가 없어. 내 아내 희연이는 임신을 못하니까. 그러니 이 유전자니 뭐니 하는 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태경은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지 않죠. 다 제 아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과장한 겁니다. 멍청한 여자 같으니 태경은 끝까지 버티려 했다. 비밀 가족의 존재만 숨길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8년 전 왜 부인께서 홀로 이 결과를 들으러 오셨겠습니까? 한 교수의 차분한 질문이 태경의 숨통을 조였다. 한 교수는 진료 기록부 안에 동의서 한 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떨리는 필체로 쓰인 희연의 서명이 있었다. 날짜는 정확히 8년 전 겨울이었다. 원래 이 결과는 당신에게 직접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검사를 받다 말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태경은 할 말을 잃었다. 기억났다. 8년 전 체열을 하던 중 그는 시계를 보며 바쁜 일이 있다며 간호사를 무시하고 병원을 빠져나갔었다. 그 바쁜 일이란 당시 아주 젊었던 지연과의 데이트였다. 당신 부인은 누구보다 당신의 몸을 걱정하며 수없이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인께서 홀로 이 잔인한 진실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겁니다. 8년 전의 기억이 다시 태경의 머릿속을 스쳤다. 절박한 얼굴의 희연이 당신한테 꼭 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라며 매달리던 날, 그리고 입 다물라며 그녀를 밀쳐냈던 자신. 그때 희연은 자신의 외도를 추궁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생사가 걸린 중대한 경고를 전하려 했던 것이었다. 부인께서는
본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매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와 상담하셨습니다. 한 교수의 말이 차가운 비수처럼 태경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태경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내 건강이 괜찮다면 결과도 괜찮은 거잖아. 게다가 지연이와 낳은 내 아이들은 지금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어. 이 의사가 유난을 떠는 것뿐이야. 그는 억지 논리에 매달렸다. 내 유전자가 위험하다 쳐도 공식적으로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나쁠 거 없잖아. 전부 마누라 혼자서 걱정 사서 한 일이라고. 태경은 억지로 대화를 끝내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집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구닥다리 이야기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태경이 진료실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한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태경 씨, 아직 우리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경이 뒤를 돌아보자 한 교수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 하나를 꺼냈다. 태경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툼한 상담 기록 뭉치였다. 부인께서 이 병원에 매년 무엇을 상담하러 오셨는지 당신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파일은 뭡니까? 부인은 단지 당신의 몸을 걱정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항상 같은 질문을 하셨죠. 한 교수는 파일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리고 태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부인께서는 지난 8년 동안 당신이 다른 여자와 낳은 그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 오셨습니다. 그 순간 태경의 온몸에서 피가 증발하는 것 같았다. 문손잡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다. 아무도 모를 터였다. 그는 항상 아내를 멍청하고 둔한 식모로만 여겼다. 완벽하게 속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8년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외도, 지연의 존재, 그리고 두 아이들까지. 무엇보다 그녀는 태경이 외면했던 유전적 진실을 홀로 짊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슨 소립니까? 다른 여자의 아이라뇨? 증거라도 있습니까? 태경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한 교수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부인께서는 위자료 상담 같은 건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유전적 위험을 모른 채 자라게 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셨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내 아이들은 건강해요.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요. 이 질환은 유년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특수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소아과 검진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죠. 그것이 부인께서 두려워하셨던 점입니다. 태경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는 비참한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진짜 가족의 생명에 걸린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사실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그가 가장 경멸하고 내쫓으려 했던 아내뿐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태로 태경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교수의 말이 그의 뇌리를 계속 맴돌았다. 주차된 차에 올라탄 태경은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어떻게 8년 동안이나 내 배신을 알고 있었지? 내 자식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까지 알았으면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하지만 태경은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내에게 저지른 배신과 모욕, 냉대 같은 행동은
깡그리 잊어버렸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일부러 숨긴 거야.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비서이자 애인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웬일이에요? 병원 진료는 다 끝났어요? 태경은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마른 침을 삼켰다. 다 끝났어. 별일 아니더라. 그건 그렇고 아이들은 건강하지? 아무 이상 없고? 뜬금없는 질문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금 의아하게 들렸다. 건강하죠. 다만 요새 애들이 좀 쉽게 피로해하는 것 같아요. 큰애는 가끔 가슴이 아프다고 칭얼대는데 성장기라 그런가 봐요. 그 말에 태경의 심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 교수가 말한 초기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당장 애들 데리고 정밀 검사 받으러 가. 태경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갈 때까지 애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태경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 정밀 검사 데이터가 필요했다. 8년 전에 완전한 데이터. 그 기록이 없으면 소아과 의사조차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아내의 손에 있었다. 태경은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다. 그 여자, 날 협박하려고 일부러 데이터를 숨겼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악의적인 속셈이라고 단정지었다. 집에 도착하는 즉시 강제로 빼앗아 버릴 테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집에서 내쫓아 주겠어. 그 시각 나는 거실에서 차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남겨둔 초록색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8년 동안 보관해온 두툼한 파일이 있었다. 더 이상 서랍에 숨겨둘 필요가 없었다. 밖에서 차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현관문이 미친 듯이 열렸다. 야, 너 어디 있어? 태경이 거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그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보여줬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소파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다. 다녀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무표정하게 인사하자 태경이 악마 같은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식탁 위의 파일을 거칠게 빼앗으려 했다. 이거 내놔.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숨겼지. 태경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 파일을 내 무릎 위로 당겼다.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아니요. 전 8년 동안이나 당신에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들으려 하지 않은 건 당신이었죠. 태경은 분노로 이를 갈며 입을 다물었다. 그의 시선은 내 손에 든 파일과 그 옆에 이혼 서류를 오갔다. 세상이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남자의 한심한 모습이었다. 장난치지 마. 내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마침내 그는 혼외자의 존재를 자신의 입으로 인정했다. 아내를 탓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죄조차 정당화하려 들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태경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내가 8년 동안 짊어졌던 진실의 무게가 이제 그를 철저히 짓눌러 버릴 준비를 마쳤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나의 차분한 말에 태경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다. 반사적으로 나를 향해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다.
웃기지 마. 내년이 입국 닫고 있었던 탓에 내 아이들이 위험해진 거잖아. 그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채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미쳐버린 거지? 너네를 못 가지니까 내 진짜 가족을 저주한 거잖아. 안 그래? 이 비열한 년아, 당장 그 파일 넘겨. 태경은 식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이며 나를 위협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두고 간 초록색 이혼 서류를 가리켰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이혼 서류 벌써 받았지. 보상 차원에서 푼돈이나마 챙겨줄 테니까 그 데이터들 놔두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다시는 내 인생에 얼씬도 하지 마.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돈으로 내 입을 막고 자신의 상처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손에 든 파일을 천천히 열었다. 질투나 은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파일 안에서 투명한 비닐 파일에 정성껏 보관된 서류 몇 장을 꺼내 끝이 약간 접히고 주름이 진 두툼한 봉투들이었다. 이거 보세요. 나는 그중 하나를 태경 쪽으로 밀었다. 수신인에는 태경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신인은 한 교수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소아유전의학과였다. 태경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야? 안을 확인해 보세요. 태경은 불신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거칠게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냈다. 그 안에는 딱딱한 양식의 공문서가 들어 있었다. 소아 유전자 검사 사전 동의서,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검사를 받게 하려면 친부인 당신의 직접 서명과 면담이 필수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법적 아내인 저에게는 그 아이들에게 검사를 받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태경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나는 구겨진 봉투 하나를 더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5년 전 당신 서재 쓰레기통에서 주운 겁니다. 그런 다음 투명 테이프로 이어붙인 찢어진 봉투를 하나 더 놓았다. 이건 3년 전 것입니다. 또 보험 광고인 줄 알고 내용물도 보지 않고 찢어버리셨죠. 제가 다시 붙여 놓았습니다. 태경의 얼굴은 서서히 밀랍처럼 창백해졌다. 분명 그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수없이 매달렸던 내 모습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발 한 번만 읽어봐. 그리고 매번 그를 밀쳐냈던 자신을 입 닥쳐. 유난 떠는 소리는 나중에 해. 이 빌어먹을 종이 뭉치들. 그는 자신의 건강을 맹신했고 내 말을 멍청한 아내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애원하는 내 표정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상관없이 말이다. 그는 항상 상간녀와의 시간을 우선시했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아이들의 생명줄을 매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 태경의 목구멍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서류들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다. 머릿속에서 자신이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라 여겼던 거짓된 역전극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린 것이 바로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태경의 저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황급히 주워 모으고 떨리는 손으로 셔츠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알았어. 알겠다고. 내가 잘못했어. 지금 서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내일 당장 내가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갈게.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냐.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그의 태도는 비참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웠다.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과거의 실수를 쉽게 지울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해결된다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셨군요. 무슨 소리야? 사전 동의서의 조건을 잘 읽어보세요. 또 다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태경의 펜 움직임이 뚝 멎었다. 동거 중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및 참관. 그 말은즉 그 아이들에게 이 검사를 받게 하려면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 백지연 씨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잔인한 현실을 차분하게 쏟아냈다. 완벽하고 믿음직하며 아주 건강한 남자 태경. 그녀는 당신을 그렇게 보고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면전에 대고 당신이 심각한 유전질환 보인자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8년 전부터 알면서도 숨긴 당신이 바로 그녀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범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거짓말. 태경은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상간녀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만든 새롭고 완벽한 가족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그의 끔찍한 비밀과 무책임한 태도를 알게 된다면 과연 지금까지처럼 그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식탁 위에 초록색 이혼 서류를 태경 쪽으로 밀었다. 자, 어떡하실 건가요? 현재의 거짓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방치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말할 건가요? 태경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앓는 소리를 냈다. 그를 벼랑 끝으로 몬 것은 내가 아니었다. 지난 22년, 특히 최근 8년 동안 그가 쌓아 올린 오만한 거짓말들이 마침내 그 자신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완전히 돌아갔다. 이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이한테 전부 다 털어놔야 한다고. 태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의 고요함을 불쾌하게 찢었다. 그는 머리칼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아침의 완벽한 임원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장난치지 마.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그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거리며 소리쳤다. 지연이는 내가 완벽하고 믿음직한 이상적인 남자라고 굳게 믿고 있어. 내가 8년이나 이 사실을 숨겨서 애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알면 절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커리어, 내 새로운 가족, 전부 끝장난다고. 그의 이기적인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제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 끝없이 차가운 연민만이 번질 뿐이었다. 태경이 갑자기 멈춰서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맞아, 좋은 방법이 있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는 나를 가리키며 명령을 내렸다. 이봐, 당신이 지연이한테 설명해. 맞아. 당신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까지 나한테 온 중요한 병원 우편물들을 다 숨겼다고 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오늘 의사한테 처음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나 역시 피해자라고 말이야. 지연이한테 그렇게 직접 설명하라고. 그의 제안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터무니없었다. 배신당한 아내인 나에게 상간녀와 낳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악역이 되라고 진지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내 말대로만 하면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게. 내 개인 계좌에서 당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태경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대형 로펌 변호사 고용해서 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거야.
네가 일부러 우편물들을 숨겼다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널 법정에 세우겠어. 넌 한 푼도 못 건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 알아. 돈과 권력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협박. 그것이 진짜 궁지에 몰린 그가 짜낼 수 있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이군요. 무슨 소리야. 돈과 협박이면 진실을 제멋대로 왜곡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그런 조잡한 거짓말은 금세 들통날 겁니다. 나는 식탁에 흩어진 서류들을 가리켰다. 이 서류들에는 병원의 명확한 발급 일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의 진료 기록부에는 당신이 검사를 받다 말고 가버렸다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죠. 게다가 당신이 바쁘다며 검사를 팽개치고 간 날의 날짜. 당신 회사의 근태 기록과 대조해보면 거짓말은 당장 들통납니다. 태경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날 하필 당신이 병원 검사를 빠져나와 만나러 간 사람이 바로 지연 씨였으니까요. 그녀가 그 사실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겠죠. 태경은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를 강하게 부여잡았다. 그의 교활한 계획은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렇다면 애들 몰래 다른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태경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지연이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정기 건강검진이라고 둘러대면 돼. 돈이 얼마가 들든 다른 병원에서 비밀리에 검사받고 치료받게 할 거라고. 나는 그가 직면한 의학적 현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 내가 친부인데 이 유전 질환의 마커는 매우 특이합니다. 마침 8년 전 한 교수의 병원에서 진행 중이던 연구 데이터 수집 덕분에 기적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병원의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소아과 검진에서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절대 이 병을 발견할 수 없어요. 태경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이들의 정확한 위험도를 파악하고 생명을 구하려면 친모인 지연 씨의 서면 동의와 특별 면담이 필수적입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의료계에서 엄마 모르게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태경의 입에서 기괴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었다. 돈으로 다른 병원에서 문제를 조용히 덮을 수도 없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출구는 지연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과 무책임함을 인정하는 것뿐이었다. 태경은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무력하게 쓰러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난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지연이 아이들이랑 아무 방해 없이 평화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한탄. 내게서 빼앗아간 평화로운 가족에 대해서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후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태경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멈췄다. 양손으로 가리던 얼굴을 천천히 들고 허공을 응시했다. 믿을 수 없게도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지,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하하하. 태경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그의 눈은 비정상적인 환희로 번뜩였다. 난 천재야. 완벽한 출구를 찾았어. 태경은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생각해보니 그 아이들은 법적으로 내 아이들이 아니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과 나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내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지 않지. 법적으로는 오직 백지연의 혼외자일 뿐이라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했다. 내가 친부 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아이들이 병에 걸리든 죽든 나한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 지금 당장 지연이랑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 위자료 명목으로 돈 좀 쥐어주고 완전히 연을 끊으면 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아픈 애들 데리고 고생하는 건 그 여자 몫이지 내 알 바 아니야. 태경은 신이 나서 식탁 위에 초록색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다. 희연아, 우리 이혼은 취소야. 그 여자랑은 끝낼 테니까. 당신은 계속 내 아내로 이 집에 살아. 예전처럼 생활비도 다시 원래대로 줄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상간녀와 아이들을 위기가 닥치자 쓰레기처럼 버리겠다는 결정. 그는 진심으로 이 교활한 법의 맹점이 자신을 구원할 완벽한 묘수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끔찍한 미소를 보며 내 마음은 절대 영도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의 멍청이군요. 나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 얄팍한 출구를 생각해낼 거라는 건 8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서랍에서 마지막 갈색 봉투를 꺼냈다. 법적 책임에서 도망칠 수 있어서 안심되시나요? 네. 하지만 당신이 물리적으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경의 얼굴에서 승리감에 찬 미소가 다시 한번 사라졌다. 당신이 그 얄팍한 출구를 생각해낼 거라는 건 8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서랍에서 마지막 갈색 봉투를 꺼냈다. 지난 8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해온 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창백하게 서 있는 태경 앞에 나는 봉투를 차분히 내려놓았다. 열어보시죠. 태경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밀봉된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안에서 관공서에 명확한 직인이 찍힌 공문서가 나왔다.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주에 제가 발급받은 당신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죠. 당신의 인적 사항란을 읽어보세요. 태경의 시선이 글줄을 따라 내려가며 잘게 떨렸다. 그리고 특정 줄을 발견한 순간 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으며 모든 표정이 증발해 버렸다. 그곳에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너무나도 차갑게 인쇄되어 있었다. 혼외자인지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인지 신고일자. 네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태경이 비명을 질렀다. 그가 완벽하게 비밀로 유지했다고 믿었던 숨겨진 사실. 상간녀의 압박 때문이었든 아니면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는 오만함 때문이었든 그는 그 아이들을 법적으로 자신의 자식으로 인지하는 절차를 비밀리에 밟았던 것이다. 8년 전 당신 재킷 주머니에서 세탁소에 맡길 때 발견한 사진 한 장으로 당신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시의 절망을 차분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당신은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제 생활비를 반으로 줄였죠. 태경은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저는 당신이 정말 저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 몰래 이혼 소송이나 서류가 접수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러 구청에 갔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뼈가 시리도록 추운 날이었죠. 방금 발급받은 증명서를 손에 쥐고 구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선명하게 새겨진 낯선 아이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태경과 그의 가족이 따뜻한 난방이 되는 방 안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살을 애는 추위 한가운데 홀로 앉아 내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비밀리에 그리고 법적으로 그 아이들을 당신 자식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제 생활비를 깎아야만 했던 거군요. 안 그렇습니까? 문서를 양손에 쥔 태경이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다. 그래, 그래서 뭐. 인지를 했어도 상관없어. 취소하면 그만이야. 그놈들이랑은 연을 끊을 거라고. 아직도 비참하게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그에게 나는 차가운 법적 현실을 들이밀었다. 취소요. 이건 애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그 아이들에 대한 막중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양육비 의무. 네, 만약 당신이 지금 건강 악화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치려 한다면 법정 대리인인 백지연 씨는 당신에게 당당하게 아이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들에게 유전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 거액의 의료비가 필요해진다면 청구액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겠죠. 태경의 목구멍이 턱 막혔다. 더군다나 그녀는 당신 직장의 비서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월급은 회사를 통해 직접 압류되겠죠. 당연히 회사 인사팀과 이사회는 당신의 모든 추잡한 스캔들을 알게 될 거고요. 내 월급을 압류하고 회사에 다 알려진다고. 태경의 얼굴이 헤아릴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제약회사 임원이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쳤다. 회사의 윤리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징계 해고는 불가피할 겁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 임원 자리, 회사의 신뢰, 모든 것이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태경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지연이는 그러지 않을 거야. 걔는 날 사랑해. 내 커리어를 망칠 리가 없어. 상간녀의 사랑이라는 환상에 매달리는 그를 보며 나는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어머니란 자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당신 자식들에게 이 유전 질환을 물려준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 사실을 8년이나 숨겼고 위기가 닥치자 혼자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열한 남자를 그녀가 용서할 리 없죠. 태경이 비틀거리다 벽에 등을 세게 부딪혔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사랑은 절대적인 증오로 바뀔 겁니다. 당신을 사회적으로 파멸시키고 아이들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세상 끝까지 당신을 쫓아갈 겁니다. 아, 태경의 무릎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바닥에 허물어졌다. 인지를 취소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겠다는 완벽한 역전의 계획. 그 사악한 발상은 알고 보니 8년 전 그 자신이 저지른 무모한 인지신고 덕분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판무덤에 스스로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심하게 일그러졌다. 나 좀 살려줘. 태경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튀어나왔다. 희연아, 나 좀 도와줘. 내 예금, 이 집, 전부 내 이름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같이 가서 사과해줘. 너 간호사잖아. 의학 지식도 풍부하니까 지연이한테 그 병에 대해 설명하고 안심시켜줘. 불과 몇십 분 전만 해도 나를 텅 빈 껍데기니 식모니 모욕하며 푼돈 쥐어 내쫓겠다. 협박하던 남자가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너랑 이혼 안 할게. 지연이랑은 헤어질게. 그러니까 제발 도와줘. 나 대신 그녀를 설득해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역겨웠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를 내려다보며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절합니다. 왜? 그가 목을 가다듬었다. 우린 부부잖아. 넌 날 도울 의무가 있어. 부부. 나도 모르게 코웃음이 났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백지연 씨와 아이들이 당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에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식모일 뿐이고요. 태경은 할 말을 잃은 채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게다가 전 지난 8년 동안 당신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제 입을 틀어막으며 그 구원의 손길을 거듭 거절한 건 당신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어스름이 짙어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그들에게 지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 입으로 직접 설명하시죠. 태경의 목구멍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은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거짓말과 배신의 모래성은 이제 그를 산채로 묻어버릴 준비를 마쳤다. 바닥을 기어다니며 태경은 한동안 들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완벽한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직 되돌릴 수 없는 쓰라린 현실만이 남았다.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던 나는 이 잔혹한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때 태경의 재킷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경쾌한 멜로디를 울리며 진동했다. 그의 어깨가 흠칫 놀랐다. 태경은 황급히 화면을 보았다. 그의 애인 백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평소 같았다면 활짝 웃으며 당장 받았을 전화가 이제는 그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태경은 숨을 헉 들이쉬고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벨소리에서 도망치려는 듯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왜 안 받으시나요? 나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의 진짜 가족에게서 온 전화인데 안 받으면 걱정할 텐데요. 아, 닥쳐. 안 받을 거야.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태경이 어린아이처럼 악을 쓰는 동안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스페어 키를 사용하여 망설임 없이 들어왔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예, 내가 챙겨간 반찬통 뚜껑이 안 맞아서 말이다. 거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의 태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방 안의 기묘한 광경을 본 그녀의 발걸음이 뚝 멎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창백하게 질려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나. 넌 왜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 시어머니는 황급히 다가가 태경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깊은 증오를 담아 노려보았다. 희연이 너 태경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내 아들을 협박하는 모양인데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다.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태경이 어머니의 손을 저지했다. 안 돼, 엄마. 경찰 부르지 마. 왜 그래? 잔뜩 겁을 먹고는 냅둬요. 참견하지 마. 태경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식탁 위에 파일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경찰을 부르기 전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네가 위조한 가짜 증거 따위는 안 볼 거다. 위조가 아닙니다. 이건 한 교수님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공식 기록들입니다. 나는 태경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무더기로 쌓인 사전 동의서들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아까 지연 씨의 아이들을 만나보셨다고 하셨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 다 태경 씨를 꼭 닮은 훌륭한 후계자라고요. 그래, 그렇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 귀한 후계자들의 목숨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목숨이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단조롭게 사실을 설명했다. 태경 씨가 심각한 유전질환의 보인자라는 것. 그 병이 아이들에게 유전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춘기에 갑자기 발현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태경 씨가 8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외면하고 정밀 검사를 거부해 왔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우리 집안에 그런 유전병 같은 건 없다. 태경이도 아주 건강해. 네가 내 손주들을 저주하려고 지어낸 얘기지. 안 그래.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류의 글씨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곳에는 추적검사 요망, 유전자 검사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게다가 내가 다시 붙여놓은 쓰레기통의 동의서에는 태경의 손으로 직접 찢은 자국이 역력했다. 태경아, 시어머니가 발밑에 웅크린 아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게 아플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이냐. 태경은 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맸다. 난 건강해요. 아무 증상도 없고 그 애들이 아프다는 증거도 없잖아. 난 잘못한 거 없어. 자기 친손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아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악을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떠올랐다. 너, 네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그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둘 작정이었어. 아, 아니, 그냥 회사나 지연이가 아는 게 싫었을 뿐이야. 이 멍청한 놈아. 짝 하는 것엔 마찰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온 힘을 다해 태경의 뺨을 강타했다. 중심을 잃은 태경은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쓰러졌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이 어리석은 놈아. 내 자식들 목숨이랑 내 알량한 자존심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태경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그녀가 나를 미워했을지는 몰라도 가문의 핏줄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후계자들의 목숨이 친아버지에 의해 8년 동안 묵인되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뻔했던 것이다. 평생 자신의 무조건적인 든든한 뒷배였던 어머니에게 응징을 당하자 태경은 할 말을 잃었다. 당장 지연이한테 전화해. 시어머니가 태경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어당겼다.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당장 내일 아침에 그 애들 병원으로 데려가. 안 돼. 그러다간 나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회사 체면이 문제야. 내 손주들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모자간의 끔찍한 몸싸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를 애 못 낳는 여자라 조롱하며 내쫓을 궁리를 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 여보세요, 지연아. 나다, 태경이 어미야.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태경은 안 되라고 소리치며 어머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큰애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허공에 떠있던 태경의 움직임도 그대로 멎었다. 119 불렀지. 어느 병원이니 당장 갈게. 스마트폰을 쥔 시어머니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일이 최악의 타이밍에 현실이 된 것이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0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경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더 이상 변명도
숨길 방법도 없었다. 지연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면 원인이 태경의 유전적 위험 때문이라는 것이 즉각 밝혀질 터였다. 그리고 태경이 8년 동안 그 사실을 눈 감고 방관했다는 잔인한 진실 역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자, 태경아.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널 평생 용서치 않을 거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태경의 팔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갔다. 태경은 이제 반항할 힘조차 잃은 채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가 쌓아 올린 가짜 완벽한 세상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고요한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같았다. 나 홀로 남아 식탁 위에 낡은 사전, 동의서들을 주섬주섬 챙겼다. 8년 동안 나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십자가, 이제 비로소 진짜 주인의 등 위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뼈저린 후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이제부터였다. 상간녀가 진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어떤 지옥을 보여줄까? 나는 어스름이 내려앉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비추는 대학병원 소아병동의 차가운 복도에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태경과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그들의 시선 끝 대기실 의자에 서럽게 울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내 아들 괜찮은 거야. 태경이 소리쳤다. 지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면서 쓰러졌어요. 지금 저 안에서 검사 중이에요.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거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시어머니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태경은 머리를 감싸쥐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몇 시간 전 들었던 절망적인 선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된 것이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처치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교수님, 제 아들은 좀 어떻습니까? 태경이 벌떡 일어나며 애원했다. 한 교수는 태경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발작이었고 지금은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지연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태경 역시 깊은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자신의 죄가 영영 밝혀지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아무런 이상 없는 거죠, 교수님. 그냥 신경성이나 뭐 그런 거 맞죠. 태경은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을 기대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한 교수의 차가운 선고에 태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것은 단순한 발작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번에 소아과 팀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교수는 손에 든 진료 기록부를 펼치며 지연을 돌아보았다. 아이 어머니 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친아버지의 유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차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서히 태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태경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디 아파?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난 건강해. 태경은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비참하게 뒷걸음질 쳤다. 상간녀 앞에서 자신이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거짓말하지 마시죠. 한 교수의 엄격한 목소리가
태경의 변명을 잘라냈다. 당신은 이미 8년 전에 이 병원에서 유전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도중에 도망쳤고 추적 검사를 회피했으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을 노리는 죽음의 위협을 계속 숨겨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충격과 절망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알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8년 전부터 알았다고. 그걸 숨기고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한 거야. 오늘 이 병이 밝혀질까봐 나랑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고. 아니야, 난 그냥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웃기지 마. 지연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완벽하고 믿음직한 이상적인 남자. 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났다. 시어머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소아과 팀이 이번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교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군가 정기적으로 우리 소아유전의학과에 데이터를 가져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대한 빨리 개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데이터라니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교수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결정적인 사실을 입에 올렸다. 당신의 부인께서 매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태경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였죠. 태경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멍청하고 둔한 여자라며 늘 무시했던 아내가 알고 보니 이 모든 날을 대비해 남몰래 모든 것을 준비해온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부인께서는 자신의 피부치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매년 고개를 숙이며 찾아왔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교수님. 전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셨죠. 한 교수는 낡은 진료 기록부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희연이 어떻게 전문가들을 거듭 찾아다녔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법적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흔적들이 거짓말. 그 여자가 우릴 도왔을 리가 없어. 태경은 얼어붙은 채 말을 더듬었다. 자신이 배신하고 생활비를 깎으며 집에서 내쫓으려 했던 대상. 알고 보니 그 여자만이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짜 가족의 생명을 구한 유일한 구원자였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배신했던 당신의 아내입니다. 한 교수의 말은 가차없이 태경의 가슴을 후벼 팠다. 태경의 머리로는 이 정보를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었다. 내 아내가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던 무능하고 멍청한 내 아내가 8년 동안 병원을 들락거리며 내 혼외자를 살렸다고. 거짓말. 태경의 떨리는 입술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는 날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오늘 이 폭탄을 터뜨려서 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여태껏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야. 이 모든 게 그 여자의 복수라고. 태경은 썩어빠진 자신의 본성은 무시한 채 아직도 아내를 악역으로 만들려 발악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부인께서는 단 한 번도 복수를 위해 상담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복도에 내려앉았다. 남편을 향한 증오를 입에 올리신 적도 없죠. 제가 제안한 위자료 청구나 변호사 소개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한 교수는 오래된 진료 기록부를 조용히 덮었다. 부인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무고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다 어느 날
갑자기 생사의 갈림길에 서지 않게 되기만을 오직 그것만을 바라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경의 무릎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비웃고 경멸하고 8년 동안 배신했던 그 여자는 자신을 몹시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내다버린 아내가 사실은 상간녀가 낳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친아버지인 자신보다 훨씬 더 필사적으로 애써왔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의 친아버지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깊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사랑하고 있었다. 당신은 구제불능의 쓰레기야.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태경이 흠칫 놀랐다. 고개를 들자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항상 다정하게 웃어주던 지연이 지금은 쓰레기를 보듯 절대적인 증오와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연아, 오해야. 오해는 무슨. 우리 애들이 아플 수 있다는 걸 8년 전부터 알았으면서 그걸 숨기고 나한테 애를 낳게 했잖아. 그리고 오늘 그 병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나랑 애들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고. 지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녀는 태경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할 때 다 들었어. 우리랑 연 끊고 법적 책임에서 도망치려 했다며. 지연의 말에 태경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켜진 스마트폰을 통해 태경의 비열한 도주 계획이 지연에게 고스란히 생중계되었던 것이다. 애들 인지신고는 이미 다 끝내놨다지. 당신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차갑게 태경을 밀쳐냈다. 평생 용서 안 해. 애들 병원비, 성인 될 때까지의 양육비, 그리고 내 위자료까지 1원 한 푼 빠짐없이 토해내게 만들 거야. 잠깐만.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돈 내놓기 싫으면 내일 당장 당신 회사 인사팀이랑 윤리위원회에 싹 다 폭로할 테니까. 유전질환 숨기고 부하 직원 임신시키고 도망치려다 애들 아프니까 버리려고 한 임원을 회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보자고. 태경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사회적 파멸의 시나리오가 애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치료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세상 끝까지 그를 쫓아다닐 가장 끔찍한 적이 되어버렸다. 지연아,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태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가가 지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 집안 재산 싹 다 팔아서라도 내 손주들 병원비는 내가 댈 테니 넌 애들 치료에만 전념하렴. 엄마, 무슨 소리야. 그 집안 재산은 내 유산인데. 태경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살인자 놈아. 시어머니의 호통이 복도에 올렸다. 알량한 자존심 챙기겠다고 지 핏줄 죽일 뻔한 놈은 내 아들 아니다. 오늘부로 우리 모자 인연은 끝이다. 내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엄마마저 날 버리겠다는 거야. 버린 건 너지. 그렇게 착한 아내를 두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더니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태경은 할 말을 잃은 채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처치실 쪽으로 사라졌다. 한 교수 역시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진료실로 돌아갔다. 넓은 병원 복도에는 태경 홀로 남았다. 돈, 지위, 가족, 그가 완벽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22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을 내조해온 아내를 쓰레기 취급한 대가였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태경은 어두운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비가 값비싼 정장을 뚫고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계산만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거액의 위자료와 아이들의 병원비를 요구할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막대한 양육비도 뜯길 것이다. 어머니와는 연이 끊어졌고 유산 상속권도 잃었다. 월요일 아침이면 자신의 모든 만행이 회사에 알려질 것이다. 부하 직원과 혼외자를 낳고 위험한 유전 질환을 숨긴 데다 들통나자 도망치려 했던 제약회사 임원. 그런 자를 용서할 회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해고당한다면 퇴직금 한 푼 건지지 못할 게 뻔했다. 그의 완벽했던 인생은 완전히 박살났다.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그는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찾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그저 행복한 가정을 원했을 뿐이야. 그 사람들이 일부러 날 궁지로 몬 거라고. 나야말로 피해자야. 그런 역겨운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반복하던 중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걘 내 법적인 아내고 22년 동안 날 내조해온 여자야. 언제나 착했고 내가 시키는 건 다 고분고분 따랐지. 내가 무릎 꿇고 눈물 좀 짜내면 분명 다시 받아줄 거야. 걘 전직 간호사잖아. 파트타임이든 뭐든 일하게 해서 내 빚 갚게 만들면 돼. 다시 부부로서 새로 시작하자고 하면 분명 기뻐할 거야. 극도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발상.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태경에게 그 환상은 유일한 생존 동아줄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태경은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라면 거실 창문에서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안 전체가 죽은 듯이 캄캄했다. 실외기도 돌아가지 않았다. 생명체의 기척이 전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희연아, 나왔어. 빨리 불 켜. 쥐어짜낸 고함이 차가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렸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찼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한가운데에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다. 바로 나였다. 짙은 회색의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내 발치에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식탁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내 개인 물건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희연아, 아직 있었구나. 다행이다. 태경은 울먹이며 내게 달려와 발치에 무너져 내렸다. 내 무릎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도 지연이도 모두 날 배신하고 버렸어. 나한텐 이제 너밖에 없어. 너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평생 잘할게. 제발 날 떠나지 마.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차갑고 경멸 어린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도 백지연 씨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저 당신이 저지른 짓의 결과가 당신에게 돌아온 것뿐입니다. 태경이 흠칫 놀라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부탁할게. 너 간호사 자격증 있잖아. 일자리 구해서 내 빚 갚는 것 좀 도와줘. 넌 할 수 있잖아. 내 아내니까.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식탁 위로 종이 한 장을 미끄러뜨렸다. 법원의 공식 접수증이었다. 이게 뭐야? 아까 법원에 가서 이걸 제출하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초록색 테두리의 서류도 함께 제출했죠.
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말이에요. 태경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졌다. 그 초록색 서류, 설마 이혼. 맞습니다. 당신 서명이 이미 똑똑히 찍혀 있어서 접수 창구에서 아무 문제 없이 바로 통과되더군요.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태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와 어머니가 나를 쫓아내기 위해 준비했던 이혼 서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절대적인 무기라 믿었던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자, 잠깐만. 거짓말이지. 우린 부부잖아. 2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제게는 14년의 헌신과 8년 동안 부당하게 생활비를 깎고 날 쓸모없는 여자라 비웃었을 때도 전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불쌍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식의 목숨까지 담보로 거는 텅 빈 껍데기 같은 인간에 대한 연민. 그런 인간과 1초도 더 함께할 시간은 제게 없습니다. 태경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가지마. 날 혼자 두지마.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이 집은 내일 부동산에서 감정하러 올 겁니다. 방금 전 어머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집을 당장 처분해서 당신의 막대한 빚과 위자료를 갚는데 쓰시겠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태경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따뜻한 안식처는 그 자신의 손에 의해 완전히 부서졌다. 전 내일부터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 다시 출근합니다. 그곳에 수간호사님께서 일자리를 제안해 주셨거든요. 이제부터 전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온전히 저의 삶을 위해서요. 나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태경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훌륭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보호를 받는 그 아이들은 분명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 가족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저라는 존재 역시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태경은 바닥을 박박 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안녕히 계세요, 태경 씨. 나는 차가운 금속문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섰다. 밤바람은 찼지만 내 마음은 지난 22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따뜻했다. 쾅하고 거칠게 닫히는 문소리가 태경의 인생에 완전한 종말을 알렸다. 춥고 어두운 거실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기나긴 밤의 추위 속에서 홀로 떨고 있을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내게 느끼게 했던 그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그는 남은 평생 동안 뼛속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3년이 지났다.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오후 나는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간호사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간호사 선생님, 이따 회진 돌 때 좀 도와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서 갈게요. 젊은 간호사들의 의지를 한 몸에 받으며 나는 더없이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차가운 금속문을 닫고 나와 나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나는 따뜻한 동료들에 둘러싸인 수간호사가 되었다. 내가 얻은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진정한 존엄성이었다. 수간호사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두 여자가 서 있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옛 내인 지연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훌쩍 자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방금 정기검진을 마쳤는데
수치가 완전히 안정됐대요. 이게 다 수간호사님 덕분입니다. 지연이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옆에 선 전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때 네가 이 아이들 목숨을 살린 거나 다름없다. 나 같은 멍청한 늙은이를 용서하라고는 안 하마. 하지만 넌 진짜 이 아이들의 은인이야. 예전에는 나를 애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라 비웃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깊은 존경과 감사로 눈물을 흘리며 내게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친자식은 없지만 내가 지켜낸 생명들이 지금 내 앞에서 건강하게 웃고 있다. 내 22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 내 가슴 속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각 병원 부지 밖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낡은 형광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공사장에서 경광봉을 흔들고 있었다. 한때 엘리트 임원임을 자랑하던 태경의 모습이었다. 해고당하고 막대한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을 떠안은 그는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러 일용직을 전전하며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다. 해진 장갑 밖으로 삐져나온 손끝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추위와 피로에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문득 병원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무심코 올려다본 순간 태경의 전신이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유리창 너머에는 밝고 따뜻한 세상이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와 옛 애인, 그리고 건강해진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가 가장 경멸하고 집에서 내쫓았던 그의 아내였다. 아무도 그녀를 비웃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쓸모없다고 부르지 않았다. 모두가 깊은 감사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원을 만들고 있었다. 태경은 때에 묻고 갈라진 손을 차가운 유리창을 향해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은 결코 그 따뜻한 세상에 닿을 수 없었다. 범접할 수 없는 유리벽에 가로막힌 채 그는 그저 바깥의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한 건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차가운 말로 상처 입혔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누구보다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위자료를 잃어서도 회사에서 잘려서도 아니었다. 아내의 그 끝없는 선함과 존엄함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태경의 가슴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에 관통당했다. 태경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려 오열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야 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병원 로비에서 희미하게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겨울에 얼어붙은 어둠 속 홀로 남겨진 태경은 영원히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과거 아내에게 주었던 그 끝없는 고독과 깊고 어두운 추위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사람이 진정한 후회를 느끼는 순간은 배신당했을 때가 아니다. 자신이 배신한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다.